네, 김두수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저는 그 민주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분류하면서 이 연동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다수제 민주주의, 하나는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흔히 알다시피 성자 독식의 룰로 정해지고, 합의제 민주주의는 주로 비례제로 구성됩니다. 성자 독식의 이 제도는 대체로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니까 가반의 어석이나 또는 일정 한 당의 독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합의제 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있는 비례제 선거는 이론적으로는 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를 얻으면 40%, 10%를 얻으면 10% 그렇게 해서 사표가 없는 특징이 있고, 이 사표가 없다는 것은 소수 정당, 그래서 다당제가 구현되고 대체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미식의 성자 독식은 영국, 미국 이런 나라고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요.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유럽의 나라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16개 시도별로 많은 곳은 30명, 적은 곳은 3명 이렇게 해서 대선거구로 선출하는데, 그 선거구의 투표가 다 비례로 뽑힙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당을 투표할 수도 있고 비례명부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명부가 개방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당이 제출한 명부의 순으로 폐쇄된 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투표용지는 거의 신문지 한 장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 사람의 경력도 알고 읽어보고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스웨덴은 그만큼 또 합리적인 거는 이 근역별로 그렇게 하는데, 전국을 다시 15%를 모아가지고 전국 득표별로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소수당도, 정말 소수당도 이렇게 또 15%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 이 개혁의 어떤 선거구제 전환은 흔히들 말하면 독일식 선거제도를 선택한 것이고, 이 독일식 선거제도라는 것은 지역구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절반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절반이 구성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쓸 때 약간 혼동하는 게 바로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냥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독일식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 구성을 비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뽑는 국회의원과 정당 지지로 뽑는 국회의원을 비례로 구성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처럼 과거 전국구 국회의원, 그리고 이 전국구 국회의원이 다시 지금은 명칭이 비례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흔히들 그 국회의원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1등 국회의원이고 비례 국회의원은 2등 국회의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이 비례 국회의원인데 재보궐이 생기니까 사퇴하고 지역을 출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도 사실은 차등이 있는, 의식적으로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을 과거 지역구 선거하고 연동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에 지역에서 뽑는 국회의원 따로 비례 뽑는 국회의원 따로 하니까 연동형을 그걸 엮어놔도 개념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선출의 방식이나 선출의 어떤 이런 관행적인 어떤 자기의 습관은 여전히 그 상태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점에서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내겠다는 미래한국당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그냥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 정당의 구성을 그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만큼 국회의원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런 사고를 할 수 없는데 이건 따로따로 구성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거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 선거제도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정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지지하는 비율만큼으로 각 정당이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그 효과를 살리려면 독일처럼 비례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사람이 정당 후보가 있고 그 또 다른 나머지 절반이 지역에 나가서 선거를 해서 지역에 당선된 사람을 우선 당선시키고 그 모자란 부분만큼을 이제 비례해서 충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독일처럼 1대1 이런 구성이 돼야 되는데 1대1 구성을 한국은 할 수가 없었죠. 지역구가 이미 250명이니까 1대1 구성하려면 5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국민 정서상 그게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한 안은 2대1입니다. 200명 대 100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죠. 200명 대 100명만 돼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는데 이때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면에는 초과 의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국회 정수에 그대로 포함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서 현명하게 200명의 지역 출마자와 100명의 비례 후보를 두고서 국회 정수는 한 33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당이 이걸 결국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현실은 정의당이 이런 데서는 한 30명을 늘려서 330명 정도로 구성하자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비례를 늘리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도 싫어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비례 국회의원들이 다음에는 다 자기 선거구의 경쟁자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지만 이 한국에서는 비례가 2번 연속으로 잘 하지 않는 게 당 내규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 우리 김종인 의원은 물론 5선을 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비례를 굳이 늘리는 건 자기가 하등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의석을 못 늘리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제 253명과 47명 이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안 되는 전 세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뭐 알바니아 예를 들고 뭐 베네수엘라도 있다지만 똑같지 않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심한 게 그럼 우리나라를 알바니아 같은 좀 뭐 나라를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건지 난 이해를 그런 나라에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조차도 저는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런 데서 국민들이 과연 그럼 심판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게 그 소선거구제의 선거를 치러왔던 양당제적 지향, 양당제적 경향성 때문에 투표가 이미 이제 양당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면 위장정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최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플랫폼 정당을 야권의 그런 위장 정당에 대항해서 흔히 여권에서 대항하는 방식이 플랫폼 정당을 이제 제안한 것이고 이 플랫폼 정당은 지금 현재 두 당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당이고 또 하나가 그 정치개혁연합 이렇게 해서 두 당인데 정치개혁연합은 대체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분들이 좀 또 제야 원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50여 분이 제안을 했고 시민을 위하여는 주로 그 흔히들 말하는 검찰개혁 이런 것을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중심이 된 정당입니다. 둘 다 똑같은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둘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런 이제 당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각 정당은 약간 비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정당 미래당이라든지 녹색당은 소위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당이 주도하는 플랫폼 정당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조국 데스노트라고 하는 그 상처가 있는 당이라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당원 투표에서 만약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정치개혁연합 쪽으로 이 선거연합정당 플랫폼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 정당의 그 구성이 되면 지지율 문제는 현재 민주당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40% 정도의 지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약 22석, 그리고 다른 당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최대 만약 뭐 지지율이 50%가 육박한다면 24석 정도의 의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두려워하는 현상은 뭐냐면 미래한국당인 이 당이 20석을 넘어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사태가 오면 최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당 원내교섭단체 1에 야당 교섭단체 어쨌든 고정적으로 2개의 교섭단체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공수처장 임명에서 야당 몫이 2자리인데 이 2자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실제로 이제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임명하지 못하는, 즉 소수파의 행포가 가능한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민주당의 당원 투표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선거연합 정당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연합 정당은 한국에서 마치 생소해 보이지만 과거 독일에서는 이미 그 녹색당과 또 그 통일 이후에 독일의 그 동독 지역의 민주 세력들 이런 데가 동맹 92인가 뭐 이런 걸 결성해서 진출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던 독일도 우리 같은 선거제도였는데 독일식 선거제도를 의식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도 선거연합을 통해서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은 역대로 또 진보 정당은 연대 연합의 형태가 기본 전술이고 또 기본적인 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거법과 정당법이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위중당적도 허용되지 않고 선거연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를 띠고서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거대 정당 두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순간 연동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4년 전 비례대표 병립행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병립행으로 바뀐 상태에서 각 정당의 지지만큼 반영하는 게 그나마 정의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치 정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민주당의 어떤 그 초과 의석 형식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간다. 이거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선거연합당으로 여건의 어떤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선거연합당으로 이번 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고 또 필연적이다. 저는 그리고 또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